안녕하십니까. 잠드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이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동탁의 폭정, 천하를 흔들다. 동탁이 권력을 장악한 뒤 낙양의 분위기는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도였습니다. 황제는 여전히 궁궐에 머물고 있었고 조정의 대신들도 정해진 날이면 조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나라의 중요한 결정은 황제가 아니라 동탁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정에서는 중요한 일을 논할 때마다 황제의 의중보다 동탁의 생각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의 결정에 반대하는 대신들은 점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벼슬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지방으로 쫓겨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후한서와 자치통감에는 당시 조정이 공포 속에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탁에게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동탁을 인정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말을 아꼈을 뿐이었습니다. 낙양의 거리도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도 목소리를 낮추었고 조정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조심했습니다. 누가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탁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군대를 믿었습니다. 그가 이끌고 온 서량군은 오랫동안 변방에서 전투를 치른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탁 개인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도성 곳곳을 지키며 그의 권력을 뒷받침했습니다. 낙양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황실의 관리가 아니라 무장한 서량군이 되어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낙양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수도를 드나들던 관리와 상인들은 낙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각 지방으로 전했습니다. 지금 조정은 동탁이 움직이고 있다. 그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소문은 천하 곳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각 지방의 태수와 자사, 그리고 명문가의 사람들도 낙양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지역이 있었지만 한 가지 생각만큼은 같았습니다. 지금의 낙양은 더 이상 예전의 한나라 조정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동탁은 수도를 장악하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천하 사람들의 신뢰까지 얻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경계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후한 최고의 명문가에서 자란 한 젊은 관리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소였습니다. 원소가 내리게 될 한 번의 결심은 머지않아 천하를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명문가의 청년 원소가 낙양을 떠나다. 동탁의 권력이 커질수록 그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원소였습니다. 원소는 후한을 대표하는 명문가인 연암 원씨 출신이었습니다. 원씨 가문에서는 여러 대에 걸쳐 삼공이라 불리는 최고위 관직을 지낸 인물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원씨의 이름만 들어도 한나라를 대표하는 가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원소 역시 젊은 시절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의 선비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일 수많은 인재가 원소에게 모이게 된 것도
이 시기에 쌓인 명성과 인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소는 동탁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제도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고 명문가의 자제로서 황실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반면 동탁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조정에서 오래 함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후한서와 삼국지에는 황제를 둘러싼 문제로 원소와 동탁의 의견이 크게 충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동탁은 자신의 뜻을 밀어붙였고 원소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미 조정 안에서도 널리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원소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낙양에 계속 머문다면 언젠가는 동탁의 손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수도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겉으로는 지방으로 향하는 평범한 이동처럼 보였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원소는 이름 없는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후한 최고의 명문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원소가 동탁을 인정하지 않고 낙양을 떠났다는 소식은 빠르게 천하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단순한 피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탁에게 맞설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동탁 역시 원소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군사를 보내 끝까지 추격하기보다는 원소를 바레텟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회유하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관직을 내린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원소를 자신의 질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소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낙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간 원소는 조용히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동탁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관리들, 명문가의 인물들, 그리고 각지의 유력한 세력들과 조금씩 뜻을 모아갔습니다. 아직 누구도 군사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천하는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조금씩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동탁 한 사람의 권력에 맞서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각을 천하에 알리는 한 장의 글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 글은 수많은 제후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조조는 정말 동탁을 암살하려 했을까? 원소가 낙양을 떠난 뒤에도 동탁의 권력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정은 그의 뜻에 따라 움직였고 대신들은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낙양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정 안에는 여전히 동탁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조조였습니다. 조조는 젊은 시절부터 재능이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치와 군사에 모두 관심이 많았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능력도 남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탁이 권력을 장악한 뒤에도 조조는 한동안 낙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널리 알려진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삼국지는 이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조조는 칠성검을 품고 동탁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동탁이 방심한 순간을 노려 칼을 꺼내려 하지만 마침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 동탁이 이를 눈치챕니다. 순간 조조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암살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좋은 칼을 바치러 왔다고 둘러든 뒤 간신히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이 장면은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조의 담력과 기지를 보여주는 명장면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정사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에는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조가 동탁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칠성검이나 암살 장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후대 학자들 역시 이 이야기는 삼국지 연의에서 극적으로 덧붙인 내용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조가 동탁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사는 조조가 누구보다 빠르게 동탁에 맞설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조는 낙양을 빠져나온 뒤 혼자 살아남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지방의 세력들에게 동탁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동탁에 맞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조조가 떠난 뒤 원소는 북쪽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조조 역시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던 두 사람의 움직임은 조금씩 같은 방향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하의 제후들을 하나로 묶는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옵니다. 한 장의 글이 천하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천하에 울려 퍼진 경문. 조조가 낙양을 떠난 뒤 원소 역시 북쪽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탁의 권력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황제는 그의 손안에 있었고 조정도 그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그 누구도 동탁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원소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군사를 일으키기보다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방의 태수와 자사, 그리고 여러 명문가의 사람을 보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동탁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기를 망설였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가장 먼저 동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원소는 자신의 뜻을 천하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대에는 이를 경문이라 부르게 됩니다. 경문에는 동탁이 황실을 위협하고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를 지키기 위해 뜻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호소도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문서를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말을 타고 이동하며 편지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각 지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많은 제후들이 낙양의 상황을 전해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소의 뜻은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주의 한복, 연주의 유대, 예주의 공주, 남양의 원술, 그리고 발해의 원소. 각지의 세력들은 조금씩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한나라를 위해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황실을 지키려 했고 누군가는 동탁을 몰아낸 뒤 새로운 기회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저마다의 생각은 달랐지만 동탁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점만은 같았습니다. 후한말의 정치 질서는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명령보다 각 지방의 군대가 더 큰 힘을 가지기 시작했고 제후들은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동탁은 황제를 손에 넣었지만 천하는 더 이상 그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 지방의 세력들이 한 곳의 뜻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들을 반동탁 연합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목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동탁의 권력을 끝내는 것, 그리고 무너져가는 한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천하는 더 이상 말이 아닌 군대로 답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반동탁 연합군의 결성. 원소의 뜻이 각 지방으로 전해지자 천하의 여러 제후들은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영지에서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정비하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후한 말에는 이미 각 지방의 태수와 자사들이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군대는 황실의 명령을 받아 외적을 막고 지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그 군대는 점차 각 제후들의 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탁은 황제를 손에 넣었지만 지방의 군대까지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여러 제후들이 하나둘 원소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기주의 한복, 연주의 유대, 예주의 공주, 장막, 교모, 공융, 포신, 그리고 원술. 후일 위나라를 세우게 되는 조조도 이 연합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실을 지키려는 사람도 있었고 동탁을 제거해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원수와의 관계를 고려해 군사를 보냈고 어떤 이는 시대의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로의 목적은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동탁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소는 자연스럽게 연합군의 맹주로 추대되었습니다. 후한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먼저 동탁에게 맞섰다는 상징성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처음부터 하나의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각 제후들은 자신의 군사를 직접 이끌고 왔고 보급도 지휘도 모두 따로 이루어졌습니다. 필요할 때 힘을 합치는 연합이었을 뿐 하나의 국가 군대처럼 움직이는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훗날 연합군의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런 미래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낙양을 향해 모여드는 군대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동탁 역시 이 소식을 빠르게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지방 세력의 반발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여러 제후들이 하나의 이름 아래 모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한 왕조가 세워진 이후 이처럼 많은 지방 세력이 같은 목표를 위해 동시에 군사를 일으킨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천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말과 외교가 오가던 시대는 끝나가고 수십만 병사들의 발걸음이 중원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삼국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전투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호로간이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천하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었다는 소식은 머지않아 낙양에도 전해졌습니다. 동탁은 처음부터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전쟁터를 누빈 장수였습니다. 지방의 제후들이 군사를 일으킨다고 해서 곧바로 자신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보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제후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는 달랐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동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동탁도 곧 대응에 나섰습니다. 낙양의 방비를 강화하고 군사들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장수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포였습니다. 여포는 뛰어난 무예로 이름을 떨친 장수였습니다.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했고 전장에서는 그를 당해낼 사람이 드물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후대에는 여러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삼국지를 대표하는 무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여포는 무엇보다 동탁의 가장 강력한 전력이었습니다. 동탁은 다가올 전쟁에서 여포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연합군 역시 출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모인 군사들은 하나둘 직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레에는 식량과 무기가 실렸고 말에는 갑옷이 갖춰졌습니다. 병사들은 긴 창과 활을 손질하며 다가올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 싸운다고 믿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가문을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는 달랐지만 이제 모두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천천히 낙양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마다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후한말의 혼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정치로 시작된 갈등은 결국 수많은 군대가 맞서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는 낙양으로 향하는 관문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중원을 지키는 중요한 요충지였던 그곳은 험준한 산세와 견고한 성벽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이름은 호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동탁의 군대가 연합군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선두에는 당대 최고의 무장이라 불리던 여포가 서 있었습니다. 천하의 운명을 바꾸게 될 첫 번째 대결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국지를 대표하는 전투 가운데 하나인 호로간 전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